일주일 동안 지상파와 케이블에서 방송되는 드라마는 재방송을 제외하고도 최소 30편이 넘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숫자가 대수롭지 않게 들리시겠지만 드라마를 보는 게 하루의 즐거움 중 하나인 사람들에게 이 숫자는 압박감을 넘어서 때로 공포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새로운 에피소드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떤 드라마를 봐야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일까는 그래서 매번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없는 드라마는 본 뒤에 예상보다 더 많이 후회를 하게 되고 재미있는 드라마는 일주일에 행복하게 만들죠.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드라마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도 크고 새롭게 시작하는 드라마는 그래서 기분 좋게 떨리면서도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재미없을까봐. 본 영상은 드라마를 고르기 어려워하는 분들, 드라마를 고를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한 드라마 리뷰입니다. 따라서 드라마가 종영된 뒤에 드라마 전체를 리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1부에서 4부, 최대 6부 정도가 진행된 상태, 즉 드라마의 기승전결에서 기부분만을 리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리뷰에서 제가 비판했던 부분이 나중에 해결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관적인 리뷰인데 잠정적이기까지 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 리뷰를 통해서 드라마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망작을 피해갈 수 있고 명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틀려도 상관없다는 말이죠. 예전에는 마치 안 그러면 큰일이라도 난다는 듯이 여름이면 공포물이, 가을이면 멜로가, 겨울이면 가족 드라마가, 봄이면 청춘물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각 계절에 맞는 정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TV를 그런 식으로 배웠고 또 기대했습니다. 이런 식의 정형화된 유행이 사라진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올 여름에는 희한하게도 공포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추가 지난 여름이 끝나가는 마당에요. 물론 올 여름은 평년의 한여름보다 매우 지독했죠. 근데 귀신이 정말 더위를 쫓아줄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럼 고마운 애들, 아니 고마운 분들 아닙니까? 무서워할 게 아니라 여름에 한시적으로라도 일가구 일귀신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서 계절 맞춤 드라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저 깊고 푸른 들판의 상록수처럼 사시사철 비슷한 장르와 내용의 드라마들이 방송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OCN 같은 케이블 채널에서는 지속적으로 장르물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아직 그들만의 리그이고 JTBC나 TVN이 대안적 채널로서의 영향력을 넘어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한 막강 채널이 됐기는 했지만 그 채널들을 통해 장르가 확장됐다기보다는 우리나라 드라마의 사골 장르인 로맨틱 코미디나 막장 드라마가 전달되는 매체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니까요. 러블리 호러블리는 이런 약간 촌스러운 마인드와 기획들이 반영된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노골적이에요. 우리는 로맨틱 코미디와 공포를 결합한 이야기다 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면 공포고 한국이면 로맨틱 코미디지. 게으른 기획의 새로운 장르적 결합도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는 주군의 태양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훨씬 간지나고 여자 주인공은 해당 장르의 장인이죠.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떠안은 것 같은 한 소년 필립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집에서는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는 소년의 몸에는 멍과 상처가 사라질 날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소년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는 엄마는 아들을 안타까워할 뿐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불행은 소년의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소년의 비극이 소년이 가진 사주가 반쪽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반쪽에 한 인간이 가질 온전한 양의 불운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뽑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꽝을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쪽 절반의 사주를 가진 사람은 행운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엄마는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섞든지 바꾸든지 아무튼 아들의 운명을 바꿔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의 사주를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첫인사로 저는 신묘년 4월 열 하루 자시에 태어났지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무당이 됩니다. 귀신을 믿지도 않으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티 없이 맑은 부잣집에서 사랑만 받고 잘 자란 그 소녀 을숙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불행을 모두 떠넘기고 아들이 누려야 할 행운을 죄다 긁어간 그 아이를 말이죠. 그리고 엄마는 둘의 사주를 바꾸게 됩니다. 소년이었던 필립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소년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소년을 자신이 견뎌야 할 모든 불운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것이었는데 소년은 그 목걸이의 비범함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렬한 생존 본능으로 알아차리고 그 목걸이를 반강제로 강탈합니다. 그때부터 필립은 뭘 해도 한 것보다 더 받는 인생이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을숙은 불행의 심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을숙에게 미안했던지 필립의 엄마는
필립의 곁을 떠나 부모를 잃은 을숙 옆에서 엄마처럼 그녀를 돌봐주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을숙의 운명에 어떤 보상도 해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을숙의 불행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았을 뿐이죠. 혹시 을숙이 다시 행복해질까봐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해지면 다시 뺏어와야 하니까요. 그리고 20여 년이 흐른 뒤 한류 스타가 된 필립과 안 나가는 드라마 작가가 된 을숙은 재회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을숙이 부잣집 딸이었던 시절에 새를 들어 살던 귀신을 보던 꼬마 아이인 성종은 촉망받는 드라마 PD가 되어 그 둘 사이에 끼어들죠. 을숙은 8년 만에 대박 작품인 귀신의 사랑을 신들리는 듯 써내려 나가게 되고, 그런데 그 내용은 우연하게도 필립이 8년 전에 겪은 비극의 화재 사건의 내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필립의 현재 역시 드라마 대본대로, 즉 을숙이 쓰는 대로 되어가죠. 그리고 대본과 관련된 사람들의 목숨을 노리는 킬러가 그들을 노립니다. 8년 전에 비극에서 희생된 필립의 전 여자친구가 귀신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죠. 여기까지가 러블리 호러블리의 대략적인 설정입니다. 아마도 을숙과 필립, 성중은 러블리를, 전 여친 귀신과 킬러, 화재 사건의 관련자들은 호러블리를 담당하고 있겠죠. 사주를 종류대로 분류하고 정리해서 나눌 수 있다는, 애초에 하나의 사주를 공유한다는 설정의 과도함이나 무리함은 넘어가고, 과거 사건이 흔해도 너무 흔한 설정이라는 점을 눈감아주면 이 드라마는 흥미있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초반 설정은 좀 무리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을 개연성 있게 풀어내기만 하면 말이죠. 도깨비는 뭐 납득할 만한 설정이었나요? 흔해 빠진 에피소드 역시 완전하게 나쁜 면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해가 쉽다는 점에서 효율적입니다. 영화가 아닌 드라마에서 이 점은 꽤나 중요합니다.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영화관의 관객과 달리 각 잡고 앉아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롭고 신기한 에피소드들 틈에 섞인 흔한 이야기는 피로감을 줄여주기도 하고, 계속 집중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도 잠시 벗어나게 해줍니다.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배치되지 않았다면 흔한 이야기는 그저 작가의 게으름의 소산이겠죠.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감탄한 점은 의외로 잘 관리된 박시우의 피부와 몸매도 아니고, 송지효가 영혼을 담아 외모를 망가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웬만큼 망가져서는 가리기 힘든 예쁜 외모가 적절한 수준까지 못나 보이는데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기광과 하하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 흥미롭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했던 점은 뭔가 일일 드라마에서만 한 10년 찍은 듯한 매너리즘에 푹 절은 것처럼 보이는 안정된 카메라 워크였어요. 클로즈업과 롱샷은 줄이고, 쓸데없이 카메라가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훑거나 카메라가 바닥에서 위로 올려다보지도 않아요. 말할 때는 말하는 사람을 찍고, 듣는 사람이 중요할 때는 듣는 사람을 찍습니다. 높이는 언제나 시선 정도를 유지하고요. 대신 공포를 강조할 때는 카메라 위치가 굉장히 인위적이 되면서 시청자의 감정을 먼저 유도합니다. 기계적이에요. 한마디로 카메라로 예술을 할 마음도 없고 카메라로 모험을 하고 싶지도 않아 보입니다. 조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포를 전달할 때조차 너무 어두워서 사물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지도 않고, 공포가 아닌 장면에서는 시종일관 밝음을 유지합니다. 보기가 편합니다. 이런 안정적인 화면 구성은 이 드라마가 가장 보수적인 방송국인 KBS에서 방송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작진이 상당히 내공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의외로 드라마의 내용과 배우의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문제는 이렇게 과한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은 것 같은 화면이 배우의 발성과 발음이 얼마나 엉망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연기를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조미료를 치지 않으니 재료가 신선한지, 상했는지, 질이 좋은지, 나쁜지 그대로 혀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박시우는 한 줄 이상의 대사를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구강 구조가 문제인지 혀가 문제인지 아무튼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짧은 대사는 다 들리는데 긴 대사만 하면 계속 뭐라고? 하면서 듣게 돼요. 이는 전작인 황금빛 내 인생에서도 드러났는데, 그때는 박시우가 오랜 공백 기간을 거치기도 했었고 상대 역인 신혜선의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상대적으로 이 사람의 발음이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500만 원이에요? 회사에서 주는 거면 세금 4.4% 떼고 478만 원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음이 나빠요. 송지효는 그보다 더 합니다. 그래도 이 배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중을 만나고, 그래서 그녀의 발음 습관에 대해 익숙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던 송지효는 말을 잘하는 송지효가 아니라 잘 뛰고 잘 이기고 잘 먹고 잘 자는 송지효였지만요. 누나 섹시해야 돼!
박시우는 그나마 짧은 대사는 다 들리는데 송지효는 짧은 대사마저 웅얼거립니다. 박시우가 한 음절의 발음을 다 하지 않고 다른 음절로 넘어가는 느낌이라면 송지효는 입안에서 발음을 뭉개는 느낌입니다. 두 배우 모두 자막이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연기는 어떨까요?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베테랑 배우들이 연기력이 없겠습니까? 적절한 디렉팅, 개연성 있는 대본, 살아있는 대사만 주면 이들 역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아마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게다가 이런 드라마에서 복잡한 연기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저 공포, 멜로, 코미디 연기만 번갈아 해주면 되죠. 이 중에서 멜로는 초반부에는 필요도 없는 연기입니다. 공포물이라면 멜로 연기는 아예 필요가 없고, 로코라고 해도 극 초반부에 두 주인공의 눈빛이 애절해지고 끈적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초반부에는 둘 사이는 평행선을 긋거나 멀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서로 싫어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서로 죽고 못 살 때 감정이 더 커지고 보는 우리의 감동도 그만큼 커지니까요. 헌데 박시우는 멜로와 코미디를 오가고 있고 송지효는 공포와 코미디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삼각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주에 대한 감정도 가장 확실해 보이는 이기광만 혼자 정확하게 멜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남주와 여주 두 주인공이 장르를 넘나드는 연기 널뛰기를 하고 있어서 이기광만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졌는데 송지효를 좋아하지도 않는답니다. 근데 그럼 도대체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건데? 그게 꼬시는 게 아니면 뭔데?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박시우는 자기 대신 칼을 맞아 송지효가 손을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어요. 그저 자신의 찌질한 모습이 송지효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만 걱정할 뿐이죠. 여기까지는 코미디 연기를 해요. 그런데 대본 때문에 송지효와 실랑이를 벌인 후에 송지효의 상처를 치료해줄 때의 눈빛은 그윽하고 촉촉한 게 벌써 송지효를 좋아하게 됐나 싶다가 다시 집을 부수고 들어올 때는 송지효는 안중에도 없고 코미디로 되돌아갑니다. 화날 때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아니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는 멜로의 눈빛이 되었다가 코미디일 때는 재벌 2세 실장님이 아랫사람 다루듯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뀌어요. 이래서는 송지효에 대한 박시우의 감정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극중 인물 본인은 자기 감정이 헷갈리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보는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야기를 따라가죠. 송지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악당과 맞서 싸울 때 송지효는 날라차기를 실패하고 얼굴을 얻어맞는 등 의협심만 넘치는 일반인처럼 그려지다가 업어치기 한 방으로 악당을 제압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 선수였으니까요. 유도 선수가 싸움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날라차기 못할 수도 있죠. 실제로는 얻어맞을 수도 있죠. 실제로는.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송지효는 극중에서 글을 쉽게 쓰는, 글쓰기를 즐기는 작가로 묘사됩니다. 헌데 귀신의 사랑을 쓸 때는 밤을 꼴딱 새도 한 글자도 못 쓰고 괴로워합니다. 신이 내리지 않으면 글을 쓰지 못해요. 그럼 송지효는 글을 쉽게 쓰는 작가입니까? 남이 대신 써주지 못하면 글을 하나도 못 쓰는 작가입니까? 뭘까요? 실제로 많은 작가가 신내림을 받아 미친 듯이 쓰다가도 글자 자체를 모르는 사람처럼 며칠간 일주일 넘게 막힐 때도 있겠죠. 현실의 인간은 상대에 따라 싸움을 못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컨디션에 따라 직업적 능력이 신급으로 발휘되다가도 똥멍청이가 되기도 하겠죠. 실제 인간들은 일관성이 없는 게 일관적이니까요.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인물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비현실적이더라도 그게 모여서 인물의 캐릭터가 되는 거죠. 유도 선수라면 싸움을 잘하는 게 맞고 즐기는 작가라면 글을 쉽게 써야 하고 싸가지 없는 한류 스타라면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대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여받은 설정에서 모순되는 양극단의 특징을 다 갖고 있으면 도대체 인물의 어떤 점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러면 캐릭터가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게 아니고 캐릭터가 깨지는 겁니다. 캐릭터의 특성은 명확하고 일관적이어야 해요. 그래야 이해가 편합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다시 안타까움으로, 그랬다가 사랑으로 단계별로 가야지. 무관심하면서 동시에 관심은 있는데 여자로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막대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감정이 현실에서야 있겠죠. 그런데 드라마에서 그런 인물을 만나면 그래서 쟤가 뭐 좋은 거야? 뭐야? 뭐 어떻다는 거야? 쟤가 왜 저래? 이렇게 되기 십상이죠. 다시 심하게 안정적인 화면 구성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과연 이런 화면이 로맨틱 코미디나 공포 장르에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도적인 안정성이 아니라 늘상 하던 대로 하는 고민 없는 카메라와 조명이 아닐까 싶기도 한 거죠. 이 역시 게으른 접근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저는 로코에서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장면이 반복되는 종류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매짱!
두 사람이 좋아지는 특별한 이유, 계기, 그것을 표현하는 사건의 아기자기함을 보자고 로코를 보는 건데, 그 감정이 교환되고 쌓이는 이야기 모두가 위기에 빠진 여성을 능력이 만렙인 남성이 구해주는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당연히 그들 사이에 정은 들겠지만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로코가 아니고 슈퍼히어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들이 나누는 정은 동등한 성인 남녀가 나누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인간, 즉 아이와 보호자 간의 사랑에 가깝습니다. 도민준이 천송이에게 삶의 애환을 토로한다거나, 저희 프로그램은 지난 시즌 폭망했고, 김신이 지은탁에게 미래에 대해 불안해서 투정을 부린다거나, 상무님, 아직 정확히 원인 규명도 안 됐고요. 그리고 역정보 가능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장면은 필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물론 멋지고 든든한 남성과 연약한 여성이 매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보호받고 보호받는 사랑이 사랑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의 전부도 아니죠.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때로는 바뀌기도 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저 같은 종류의 위기를 겪기보다는 같은 공간에서 다른 이야기도 펼쳐진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위기 극복의 반복은 이제 지겹습니다. 게다가 좋아해서 구해주는 건지 구해줘서 좋아지는 건지도 순서도 잘 모르겠어요. 이 드라마가 충분히 참고할 만하고 참고했을 주군의 태양이나 오나의 귀신님 같은 경우에는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을 구해주고 지켜줘야 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없어서 남자에게 매달리게 되고, 남자의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강한 남자는 측은한 마음의 여자를 반복적으로 구해주죠. 그러다가 애정이 싹트는 거죠. 그런데 러블리 호러블리에는 그 이유가 약해요. 우선 주인공 둘은 운명 공동체이자 서로 양립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필립은 을숙을 불행으로부터 구해줍니다. 그래요, 필립은 멋진 남자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애초에 갖고 있는 능력이 필립과 을숙은 비교가 안 돼요. 필립은 기껏해야 재력, 인기 이 정도밖에 없지만 을숙은 과거를 바꿀 수 있고 현재와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애초에 필립을 보호해줘도 모자란 판에 을숙은 필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요. 필립이 을숙에게 보호를 받아야 해요. 일단 필립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니까요. 내 인생이 너의 대본대로 흘러가니 대본을 쓰는 너 옆에 딱 붙어 있어야겠다. 아니 차라리 쓰자마자 보내라 라거나 제발 행복하게만 써줘 라고 부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의 역할 배분은 서로 어울리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작가가 장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자기가 만들고 있는 이야기의 개연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남주가 여주를 멋있게 구해주면 시청자들이 좋아하겠지, 좋아하는 장면을 반복하면 재밌겠지, 다른 성공한 작품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 제가 더 실망했던 건 인물들에 대한 제작진의 태도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PD가 보여준 부족하고 졸렬한 시대인식이나 인간에 대한 무례함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거슬렸던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고 난 뒤 필립과 을숙의 삶을 몽타주로 빠르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면을 양쪽으로 분할하고 한쪽에는 행운만 가득한 필립의 삶을, 다른 한쪽에는 동일한 종류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불운으로 점철된 을숙의 삶을 경쾌한 편집과 밝은 음악으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불행한 인생을 유쾌하게도 보여줘요. 을숙의 비극은 코미디의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비극 중에서도 웃기는 장면만 모아놨잖아 하실 수도 있지만 남의 불행 중 도대체 어디가 웃기는 장면인가요? 이 드라마 내에서 작가는 자신의 대본을 자기 자식으로 칭하는데요. 극중 인물에 대한 연민과 공감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현재 을숙의 외모에 대한 묘사 역시 웃음거리 이상이 아니니까요. 흉터를 가리려고 그랬는데도 말이죠. 대본은 자기 자식은 맞는데 그 작가가 좀 엄하고 냉정하고 자기 자식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엄마인 건가요?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나쁜 부모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 드라마는 공모전에서 입상한 대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이 작중 작가의 초능력입니다. 자신이 쓴 대로 현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던 현실이 변하기도 하죠. 작가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는 글쓰기 능력으로 인생 역전은 참 하고 싶은, 가난과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온 혹은 지나고 있는 성공하지 못한 작가가 한 번쯤은 꿈꾸는 삶이고 이야기죠. 이 설정을 보고 저는 이 작가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마음껏 살고 싶었는지도요. 작가의 한풀이 같은 이 설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닌 수준을 넘어서 충분히 공감이 됐습니다.
헌데 자신이 만든 인물들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가 글쎄요, 작가가 극중 인물에 대한 애정이 없이 시청자들에게 그 안에서 숨쉬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인물들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건 좀 염치 없는 태도 아닙니까? 이 드라마의 결말은 많은 드라마의 결말이 그렇듯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될 만큼 예측 가능합니다. 주인공들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겠지요.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기도 전에 뉘우칠 겁니다. 이건 장르의 한계도 이 드라마의 약점도 아닙니다. 차라리 장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매체의 특징이기도 하죠. 주인공이 죽는 공포물은 거의 없고 주인공이 이어지지 않고 끝나는 로맨틱 코미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드라마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결말이 뻔하고 그 결말을 알겠는데 이런 장르의 드라마를 왜 봐야 할까요? 일주일에 2시간씩 투자해가면서 말이죠. 그 과정을 재밌게 즐기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결말을 마음 졸이며 예측하고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과정을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도움을 주니까 인물들의 온전한 감정 변화를, 관계의 발전을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몰입한 상태로 감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의 성격이 오락가락하고 감정선은 확실하지 않고 주인공을 포함한 모든 등장인물이 기능적으로만 쓰인다면, 아주 뻔한 인물들이라면 그 과정이 갖는 재미마저 반감될 겁니다. 이 장르에서 이건 치명적입니다. 설정 재밌네. 결국 둘이 잘 되겠지 뭐. 라이프 재방송이나 볼까? 미스터 선샤인 볼까? 이렇게 다른 드라마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러블리 호러블리에 대해 제 반감이 하나도 없는 장점은 제목입니다. 3, 4조 음수율에 라임까지 맞춘 이 제목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비록 호러는 귀신이 갑자기 등장해서 시청자와 극중인물을 깜짝 놀래키는 하수의 방식을 활용하지만 이 역시 익숙함이라는 점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또 이 드라마가 굳이 얘기하자면 호러보다는 스릴러에 가깝다는 점은 못 본 척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의 제작진들은 호러보다는 스릴러에 더 강한 것 같으니까요. 문제는 호러든 스릴러든 비밀이 풀리는 방식이 늘 신들린 대본 하나 때문이고 그마저 별다른 장애물 없이 귀신에 의해 쉽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비밀이 풀리는 쫄깃쫄깃한 재미가 없다는 뜻이죠. 러블리 호러블리에 대한 제 결론은 개연성도 참신함도 없으나 보는데 피곤하지 않고 무섭고도 사랑스러운 자극적인 내용이 나열되는 이 드라마는 다른 더 재밌는 드라마가 시작할 때까지는 보자 입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디테일을 더 알고 싶게 만드는 스릴러기는 하니까요. 영상과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더욱 재미있는 대중문화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